예, 안녕하세요. 오늘 교구장 스님께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해제 후에 이제 뭐 바쁜 일이 생기셔서 저한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한테 하라고 하셨는지 와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사람이 사뭇 없네요. 이게 결제를 끝내고 나셔서 그런가 영험하시네요. 이게 딱 사람이 없을 때는 빠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를 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도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이 나오니까 움직이기가 꺼려지는 게 아마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만 얘기하면 대통령 되는 확률보다도 낮아요. 우리가 대통령 되는 확률보다도.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약간 언론들이 좀 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국은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낙후돼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뭐 조심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막 이렇게. 근데 여기는 마스크 쓴 사람도 없네. 서울에는 마스크 꼭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마스크 안 쓰면 촌놈이라고 지하철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잖아요. 일상 다니면 마스크 안 쓰면 촌놈이니까 스님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신도들이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촌티 내지 말고 서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녀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죽을 확률로만 얘기하면 집 앞에 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 훨씬 낮은 게 지금 이런 확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건 요즘 너무 매체가 많아서 당연히 주목받으려면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덕분에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졸업 입학도 다 취소가 됐고,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다. 다 취소가 됐고, 꽃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뭐 식당도 잘 안 된다 하고, 오만 아무튼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정치 쪽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 쪽에는 태생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 안 했으면 저는 굉장히 부자로 살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늘상 하면서 하거든요. 실제로 뭐 저희 부친이 사업하던 분이었었고, 저희 형도 펀드 매니저 같은 걸 하고 있어서 그런 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성장 시대가 끝났죠.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1%대의 성장률을 가지는데, 이렇게 무한폐렴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맞으면 0.2에서 0.3% 정도가 성장률이 감소합니다. 그럼 1%대에서 이 정도를 맞으면, 예전에 뭐 4%, 5%대에서는 0.2, 0.3을 맞아도 그런갑다 하면서 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더 슬기롭게 판단들을 하셔서 소비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가져요. 그래서 무턱대고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의 현명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그렇게 안 졸여도 된다.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크게 뭐 문제가 되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 와서 무한폐렴에 걸릴 정도면 로또를 막 연속으로 몇 번 맞아도 안 나올 정도의 확률 속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 염려는 거의 붙들어 매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오는 거고, 또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성산이에요.
역사로만 따지면 여기가 1번이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저 보계산, 연천의 보계산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지장보살, 원심원사 그쪽이 원래 성지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38선이 갈리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들어오냐면 저기 장흥에 천관사라고 그 천관 신앙의 어떤 성산입니다. 그 중국의 절강성에도 있어요. 그것도 체인점입니다. 오대산도 체인점이거든요. 우리 체인점이잖아요. 본점은 중국 산동성의 북경에서 서남 쪽으로 내려가면 그 산동성의 대동 옆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체인점인지 모르셨어요? 거기가 본점이에요. 인도가 본점 아니고 중국이 본점이에요. 왜냐하면 화엄경 보살 주처품에 보면 인도에서 동북 쪽에 오대산이 있다, 청량산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도가 본점이 아니고 인도에서 동북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중국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본점이고 우리가 1호점, 2호점 일본에 있습니다. 오대산 2호점 일본, 3호점은 저 중앙아시아 쪽 서하라고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맹점을 늘리다가 나중에 잘 안 됐죠. 가맹점을 제일 많이 늘린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어떤 신앙이 가장 가맹점이 많을까요?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 몰라요? 관세음보살이 가장 오지랖이 넓은 보살님이잖아요. 그래서 천수천안으로 이렇게 다 보시다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럼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관심보살 이렇게 세상 만사에 다 관심이 있는 그런 분. 그래서 그쪽이 체인점이 제일 많죠. 관세음보살 체인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비밀인데 다 물 있는 데 있어요. 바다하고 물 있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련암도 그렇죠, 보문사도 그렇죠, 저기 어디야 남해 보리암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 있는 쪽 관련되면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 성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뭐라고 나오냐면 관세음보살이 사시는 데가 섬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 경전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는 독도같이 섬 안에 산이 있는 경우, 이게 관세음보살이 사시는 보타라카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포탈라궁도 보타라카산이라는 의미예요. 보타라카산. 그리고 우리가 낙산사도 보타라카산을 줄여서 낙산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이제 섬 같은 데 두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성무도 보문사 같은 경우고, 또 하나를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홍련암 같은 데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이렇게.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보타라카산을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섬 계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 전체가 성역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1번, 두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연천의 보계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 저 장흥의 보림사. 장흥의 보림사가 아니고 장흥의 청관사. 청관사.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예전에 장보고랑 관련된 그런 게 있었어요. 신라 하대 때 장보고 들어보셨죠? 뭐 청해진 대사, 뭐 완도, 뭐 저것저것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장보고는 뭐 다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청관신앙이라는 걸 들여오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척되는 데가 사실 그게 오대산 짝퉁으로 시작되는 데가 있어요. 이 오대산 짝퉁으로.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시작됐는데도 제일 유명해졌죠. 그게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법기보살.
단무갈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성산이 4개가 있어요. 성지가 아니고 산 전체가 특구로 종교 특구로 묶인 성산은 4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강산은 원간섭기 초기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원이 오래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3개는 신라 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오대산은 삼국시대 때 만들어지는 거고, 자장률사 때니까 삼국시대 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연천의 보계산하고 그 다음에 장흥의 청관산은 신라 하대 때, 신라 말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금강산은 이제 원간섭기 때,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원래 체인점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일하게 터 자체가 굉장히 명당으로 나오는 그런 데입니다. 삼국유사를 통틀어서 사실 월정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제가 여기 와보니까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내가 딱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월정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주에 가면 일정교, 월정교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복원된 다리가 가장 큰 게 월정교예요. 그래서 일정, 월정, 달의 정기, 해의 정기, 그거 이제 명당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절터가 굉장한 명당이에요 라는 사실은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터 자체가 명당이다 라고 말하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복이 많은 거. 복이 많은 거. 머리 좋은 게 좋을까요? 복이 많은 게 좋을까요? 머리가 좀 좋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머리는 이미 좋은가요? 충분히 좋은가요? 근데 그게 불교적으로 답이 있다니까요. 불교적으로 답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복해왕명, 그러니까 귀입을 양족존할 때 복과 지혜가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복이 먼저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포항공대 박이문 선생의 동가서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하고 불교의 큰 차이를 이렇게 존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썼냐면, 예수상을 한번 봐라. 빼짝 골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고뇌에 차서, 그 매달려 있으니 2000년을 두고같이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깐 매달려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개업집 북어 마냥 이렇게 막 빼짝 골아가지고 얼마나 신경질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책에다 그냥 재미삼아 쓴 거예요. 부처님은 보면 포동포동 토실토실하게 앉아있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어. 저도 굉장히 지금 토실토실해져. 사실 추울까봐 속에다가 막 옷만 껴입어가지고 지금 약간 곰돌이 같이 돼 있는데, 부처님이 저보다 더 비만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입어서 비만인 거고, 벗으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뵈면, 지금 이 뒤에 계시는 부처님 한번 봐보세요. 그나마 그렇게 이렇게 포동포동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조성한 부처님이라서 그래요. 조선시대로 가면 포동포동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살찐 사람 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복이 있는 상. 혹시 그거 아세요? 과일 같은 거 절에다가 이렇게 올릴 때도 사실 그게 부처님이 꼭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갈라 먹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쌓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지악스럽게 쌓거든. 마지도 그렇고요. 마지밥 올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출가하고 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네. 그 보살님을 뚜껑보살이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뚜껑을 였다고. 뚜껑보살. 이 조금 큰 절 같은 경우는요, 이 뚜껑보살 파워가 있습니다. 뚜껑보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뚜껑을 손대면 싸움이 나요. 그 뚜껑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있어. 그런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뚜껑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뚜껑이 안 왔어. 뚜껑 휴가 중이야. 뚜껑 휴가 중. 그래서 제가 그걸 열었잖아요. 야, 나 진짜 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네. 더럽게 뜨거워요. 노쇠인데 밥을 그냥 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싹싹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열리지도 않고 잡았는데 나 놓칠 뻔했잖아. 이건 진짜 노보살님들이 하시는 거구나. 노보살님들이 가죽이 좀 두꺼워서 이게 잘 안 뜨겁고 우리는 막 미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뚜껑보살의 노하우라는 게 있구나. 그걸 존중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그만 절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그릇 자체를 작은 걸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마진밥을 밥을 안 올리고 생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 밥을 올리면 이 찬밥을 감당을 못해요. 주야장창 계속 찬밥을 먹어야 돼. 그게 많다니까요. 몇 사람 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놓지. 그걸 고봉밥. 예전에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이상한 DVD 보면 왜 마님은 돌쇠에게 왜 고봉밥을 줬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라고 들으셔. 그런 거. 고봉이 그런 걸 뭐 고봉, 대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감 얘기할 때도 고봉, 대봉 이렇게 큰 산봉우리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풍용, 풍만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만질 만자에다가 밥 지을 지자예요. 만져서 지은 밥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요즘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씻어 나온 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밥 해 먹으라는 거잖아요. 씻어 나온 사과도 있고 씻어 나온 쌀도 있고. 씻어 나온 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할 정도였는데 여러분 사실 시집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조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예전에 조리가 있었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 전에 조리를 걸어놓는 게 있었어요. 복조리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복조리를 걸어놓으면 뭐냐면 정초의 복조리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복만 싹 뜨고 안 좋은 것들은 싹 이렇게 쳐낸다 이런 뜻이에요. 다 문화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갈참이 되니까 또가 트인다. 그죠? 그게 복조리 문화인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쌀을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뉘도 있고 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삼류 예전에 그 드라마나 이런 안 그러면 정초에 이렇게 그런 뭐 미니 시리즈 비슷한 거 한두 편짜리 이렇게 보면 꼭 나오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댁이 시아버지 밥을 처음 했는데 꼭 거기에 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시아버지가 아주 유치한 대사를 합니다. 박공기가 날아갈까봐 며느리가 돌을 넣어놨는가봐 이렇게. 그런 거 한두 번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봐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드라마에 노상 나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걸 많이 조리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거고, 그건 약간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 씹으면 진짜 아프죠. 씹어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걸르는 게 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밥상에 돌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장금 절단 날 것 같지 않아요? 왕이 씹었어. 이거 뭐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 절단 날 것 같지 않아요? 딱 들어봐도? 그죠? 그러면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럼 실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돌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쌀을 고르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절구에다가 넣고 이렇게 나락을 벗겼잖아요. 껍질을. 야, 이거 희한한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절구 이런 거 몰라? 아니, 연식으로 보면 탈곡을 하고 절구질도 해봤을 것 같은 나이들인데, 딱 보면 외정시대 때 태어난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지금 그런데 마치 뭐 다 새댁들인 것처럼 전혀 절구가 뭐예요? 뭐 이런 얼굴 표정을 줘.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찢다 보면 뭐가 있냐면 쌀이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쌀이 온전한 쌀들인데 예전에는 깨지는 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깨지는 쌀도 그게 복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한테는 다 고르면서 깨진 쌀도 고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쌀만 가지고 밥을 해요. 그리고 그 룰에 맞춰서 부처님 맞이밥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질맞자에 밥지을 짓자. 그래서 만져서 지은 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게 없어졌는데,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이런 때만 하더라도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쌀을 지고 오잖아요. 그때는 거리나 이런 게 산사 같은 경우는 좀 멀었는데, 처음에 이제 나락을 탈곡해서 처음 쌀이 나오면 그 집 논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절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꼬부랑 할머니들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야, 그 할머니들 진짜 쌀도 많이 가와. 지금 생각해보면 쌀도 많아요. 이렇게 이고 와요, 당신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또 이는데 또 기계 같잖아. 손을 자유롭게 써도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거의 뭐 생활의 달인 같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때 그런 어른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시골에. 그렇게 해서 딱 올리고 가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정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힘드니까 좀 내려놓으시죠. 제가 중간에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지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쉬어. 쌀을 올려놓고 앉아서 쉬어. 그렇게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참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찰을 절이라고, 우리말로는 절이잖아요. 사찰은 한문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간절하고 절절해서 절이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뭐예요? 왜 안 믿겨요? 이렇게 불신에 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나마 받아주지만, 교부장 스님 말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왜 절인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몰라. 왜 절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하는 집이라서 절하는 집이라서 절. 그리고 하나는 거기서 기원을 하면서 간절하고 절절해서 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정월 대보름까지 1차를 마치는 거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일련의 액나는 안 좋은 거는 정초에도 액한다. 마치 첫 단추를 바로 끼듯이, 그래서 우리 세시풍속 보면 정월 대보름 안에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마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을 날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부 정월 대보름에는 끊고 이제 끝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피날레죠. 근데 올해 정월 대보름 망했죠. 올해 정월 대보름 행사는 각 지자체에서 취소하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올해 우리나라가 좀 안 좋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송신스럽지 않을까? 그냥 던지는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으면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정월대보름까지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정월대보름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안에 보통 방생을 갑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절이나 좋은 이런 땅들을 밟으면서 성지를 밟으면서 좋은 기운은 북돋고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불교를 믿으면 발생하지 않은 선은 생기게 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좋은 일은 더 커지게 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쁜 일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은 악은 오지 않는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두 가지는 맛보기로 작용을 하거든요. 하나가 생기면 하나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간절함에 대한 생각 그런 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기도법 책도 쓴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손은 다 돼요. 제가 다음에 명상법도 내가 또 할 거예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거 잘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맞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친구한테 내가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 좀 꿔줄래?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와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얼마 딱 부를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을 부르면 돈도 못 꾸고 친구도 날아갑니다. 그 금액들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정도면 이 정도. 그거는 건건마다 다릅니다. 형편에 따라 다르고 오랫동안 같이 했었던 것들과 관계성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될 걸 밀어서도 안 되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세계 평화, 그 다음에 가족 건강, 이게 추상적인 거 잘 안 됩니다. 추상적인 거 잘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누가 80년대 일입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고 누가 국회의원한테 자기 자식을 좀 취업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 근데 이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라 국회의원이 무조건 해주겠대.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됐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80년대는 또 그런 게 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보좌관이 연락을 해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오는 걸 제가 봤냐면 꼭 가고 싶은 데를 한 군데만 얘기해라. 두 번은 없다. 그러니까 좋은데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데 내 자식에게 잘 맞는데 그거 어찌할 거야?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때 교수 추천서가 있어야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교수 추천서를 받으면 암흑의 교수 추천서를 받으면 무조건 준대.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쪽에는 영향력이 좀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장학금 받는데 귀신입니다. 장학금 엄청 받았거든요. 진짜 제가 여기저기서 받은 거 한 3, 4천 이상 받았을 거예요. 엄청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졸업하고 땅 샀잖아, 장학금. 잘 안 믿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 교사 찾아갔어요. 그 추천서 받으러.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추천서 안 써왔네.
나한테. 추천서를 내가 달라고 갈 거거든? 추천서 안 써, 언니. 야, 씨, 네가 써주기로 했잖아. 야, 사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었지만 참았지. 아, 선생님이 써주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추천서를?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스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데 어떻게 추천서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원하면 스님이 가장 효율적인 말을 써오면 내가 한번 읽어보고 큰 하자가 없으면 나는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추천서 나 그렇게 쓰는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알아서 써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다 낸다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학금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너무 비굴하지 않고 그 양반 위치 정도라고 생각하고 멋있게 써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 노력한 거에 대한 될 법한 정도를 간절하게. 그리고 간절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도 제일 인간사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거절 못하는 게 뭐냐면 눈도장이잖아. 계속 눈도장 찍은 사람. 세지. 아니 진짜. 아니, 사람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가면 이제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될 자리가 있고 돈만 해도 되는 자리가 있고 얘가 청첩장을 왜 보냈대 싶은 자리도 있고. 아니 받으면서 그런 생각들 안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멀어도 이때 지금 너무 바쁜데 나 지방 사는데 이거 서울까지 가야 되네. 돈까지 들고 가야 되네. 이거 지금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자리. 이건 뭐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겠다 싶은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찝적이는 사람만큼 힘을 받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계속 와서 열심히 찝적거려야 돼요. 그게 기도를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고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일을 처리할 때 똑같습니다. 이치를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산신령한테, 금도끼 운도끼 같은 얘기인데, 산신령한테 계속 복권 당첨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 3년을 하니까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송신스러워서 죽겠는데 너 때문에 복권을 사야 당첨시켜주지. 야, 당첨시켜주고 싶어 미치겠는데 시끄러워서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정신이 사나워서 내가 당첨시켜주고 끝내고 싶은데, 야, 복권을 사. 복권도 안 사고 계속 당첨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그 효과도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제 주변에 선생님 되려고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별게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겁나 좋은 직업이에요. 임용고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공무원도 9급도 어려운데 7급이에요. 들어가면서 7급이에요.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남자들이 하면 뭐 쪼잔해진다, 뭐 오만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교대가 서울대 엄관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맞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임용고시가 아주 좀 약간 거지 같은 게 전체를 통틀어서
몇 등까지, 뭐 30명을 뽑는다 그러면 30등까지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몇 명 뽑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룰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10명을 뽑고 서울에서 5명을 뽑아. 그러면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에 20명이 몰리면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거고, 저게 내가 강원도에서 응시를 했으면 합격인데 서울이라서 안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다 달라요. 지역 커트라인이 다 달라, 뽑는 숫자에 따라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울이면 세고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애들이 머리를 한 번 더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엄청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두 부류는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 겁나 공부 잘하는 애. 겁나 공부 잘하는 애. 기도 필요 없어. 1등이 무슨 뭐 기도한다고 합격해? 필요 없어. 그리고 커트라인보다 널널하게 밑에 있는 애들. 기도해도 약발이 안 받습니다. 약발 범위를 초과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 범위에 생각보다 많다고, 이게. 1~2점 차이로. 저한테 그런 때가 되면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어디로, 지역을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내가 아냐? 내가 아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아니 젊은 애들인데도 이제 한 번 떨어질 때 1년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직장이 없으면 또 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밀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청년 출가학교 이런 거 하면 뭐가 제일 많았냐면 그런 쪽 공부하던 애들 많이 들어왔었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컵밥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노량진 컵밥 인생이지.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뭐라 그랬냐면, 그냥 던진 얘기예요. 그럼 부적이라도 하자, 써보든가. 나 이랬다고. 아니 그냥 저는 제 일 아니니까 그냥 웃기자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근데 걔는 심각했던 거야.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안 그래도 작년에 엄마가 부적을 써와서 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니까 정상적이면 이런 걸 안 할 건데, 얼마나 답답하면, 애가 답답하면 뭐라도 좋다 그러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부적을 해갖고 갔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붙은 놈은 부적 2개 했는갑지. 그럼 뭐라 하겠어.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떨어지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떨어졌다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올해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턱없이 실력이 안 되면 시험을 계속 안 봅니다. 한 2번 했다가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죠. 근데 이게 될 것 같다라는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이거 지금 딱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3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씩 가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있습니다. 한 다리 건너 이렇게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게 딱 물꼬가 튀면서 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에서 찍은 거가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아세요, 혹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보고 나자마자 몇 개 틀렸는지 압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몇 개 틀렸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찌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맞고, 1~2개만 아리까리한 것만 딱 답을 체크해보면 나와가지고 바로 이게 그랬나 저랬나 이거 딱 하면 딱 나오거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천진하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운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생을 보면 전환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일 힘든 게 사람을, 저도 이제 살아보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기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살아보면 판단이 안 설 때가 제일 힘든 것 같고, 판단이 서면 좀 힘들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인 것 같아. 느낌상 이거 딱 중요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애매한 거예요. 야, 이거 집 팔고 저쪽으로 옮기는 게 낫냐? 안 그러면 내가 이걸,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 그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어머니 말씀만 들었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내가 어머니 말을 들어야 자다가 떡이 나오는데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때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 라는 것도 있고, 특히 여러분들 같이 개발 시대를 사신 분들이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적금 안 들고 땅 사는 건데, 그때 아무개는 뭐 이렇게 공장 짓고 있는데 공장은 망했는데 공장 터가 올라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칠성사이다 공장이 어디 있었냐면요, 테헤란로에 있었습니다. 서울 테헤란로. 테헤란로 아세요? 이란하고 우리가 수교되면서 이란 이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란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우리도 거기 아마 이란에도 서울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있을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테헤란로. 테헤란로 생긴 지가 언젠데. 근데 거기에 테헤란로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지금은 이전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음료수라고 그래봐야 환타콜라 사이다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카린 세대잖아. 사이다도 아니고 사카린, 물에다 사카린 다 먹고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돌처럼 굳은 분유 같은 거 배급해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이제 깨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좀 타먹고, 배불르다 이러면서, 행복감을 느꼈던 뭐 이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칠성사이다 진짜 겁나 먹었잖아요. 왜 칠성사이다인지 아세요? 그 칠성사이다 설립할 때 7사람이 했는데, 그 7사람이 성이 다 달랐대요. 그래서 칠성이에요. 나중에는 별성자를 썼는데, 그 음을 그냥 그렇게 해서라니까, 진짜라니까요? 제가 말투 자체가 신뢰하기 어려운 듯한 말투를 자꾸 써서 그렇지, 정보 자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태리 타월, 왜 이태리 타월인지 아세요? 이태리 타월 만든 사람이 한 500억을 벌었대요. 그 때밀이 수건 가지고. 그때 이태리 타월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수건을 만들려고 그 원사도 제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옛날 얘기. 그래가지고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대. 그랬더니 이상한 꺼끌꺼끌한 게 왔대. 안 보고 직구를 했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쓰도 못하겠고 이거 그지같이 됐네, 망했네 이랬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사북탕광 이런 게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에 탄광촌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은 매장량이 고갈돼서 안 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거 캐봐야 수지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석탄 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캐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근데 한참 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그냥 수건으로는 아무리 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타월.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그래서 이태리에서 원사를 수입했다고 해서 그냥 이태리 타월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태리에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때미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이 때밀이 건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때밀면 때가 안 나와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지성 피부 때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제가 이태리 타월 매니아잖아. 그 중독성이죠, 중독성. 그래서 그 칠성사이다가 진짜 엄청나게 팔아먹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테헤란로 공장을 옮길 때 보니까 칠성사이다를 그때까지 총 팔아먹은 칠성사이다의 순수익보다 테헤란로 땅값이 오른 게 더 크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운이죠. 그러니까 운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운이 있는 사람은 땅값이 좀 오르잖아요? 그러면 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때 못 팔아.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팔아. 그리고 운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조금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때 날로 팔아먹고 뺀다. 그리고 다시는 그 동네에 못 가요. 왜? 속에서 천불이 나거든. 그 동네를 지나가기만 해도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집만 안 팔았으면. 제가 부산대 예전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부산대에 가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산에 다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들이 있었냐면, 90년대 초반까지 교수 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학교 선생님 되기도 쉬웠고, 그때는 막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이어서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밀린 사람들이, 서울에 좋은 학교를 에서 교수가 못 된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굉장히 투덜거렸대. 근데 부산대에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장전도입니다. 그 동네가 처음에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좀 거지 같고 이러니까 그냥 원래 부산 쪽이 저 동네, 그 다음에 초량 이런 쪽이 원래 좀 괜찮고, 저 장전도 원천장 이런 별로 안 좋거든. 근데 그쪽에다가 그냥 이제 포기하고, 서울은 도저히 못 가겠네 이러면서 그냥 땅이나 사고 전원주택이나 짓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교수 월급은 필요가 없대. 그 집 지어놓은 걸로 교수 월급이 끝난대요. 제가 경주 동대에서 모모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그 얘기도 들었어요. 경주로 발령이 났는데, 자기는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짜증이 났더래. 그래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아파트는 그냥 갖고 있겠다. 이렇게. 근데 딴 사람들은 경주로 발령이 나니까 서울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임대를 내주고 왔대. 근데 이 사람들은 팔고 왔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정년할 때가 되니까 아파트 갖고 있는 게 교수 월급 모으는 것보다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예측 가능한 게 변수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이죠. 복이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복이 진짜 많은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 매일같이 음식 공양이 올라가는 분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은 100%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 끼 드시는 거 아닙니까? 한 끼 드시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끼 드시고, 중국 가서 또 한 끼 드시고, 저쪽 가서, 동남아 가서 한 끼 드시고, 계속 시간대별로 한 끼씩이다. 시간대별로 한 끼씩. 안 빠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예수 밥 주는 거 봤어요? 예수 밥 줘? 그러니까 그렇게 빼짝 고른 거예요. 공자는 1년에 2번 밥 먹습니다. 춘추 석전대제. 딱 2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2번도 주지 말라 했거든. 성균관 다닐 때. 왜? 너무 굶다가 한 번 먹으면 사람이 뒤집어진다. 6개월 굶고 밥 한 끼 먹어봐.
그게 속에서 넘어갈 것 같아요? 사람 죽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냐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547생 동안 이타행의 보살도를 닦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으로 나중에 부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마일리지를 쌓냐면 공부 마일리지하고 물질 마일리지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머리 좋으면 뭐 돈도 잘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머리 좋고 골로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위인전이라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러면 진짜 피곤합니다. 인생 진짜 피곤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고흐 같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고흐 그림인데 살았을 때는 한 두어 점 팔았어요. 안 팔려.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가는 거죠. 미쳐가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그 당시에 순식간에 7조를 벌었어요. 그 시절에.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7조를. 그런데 아이폰이 뭘 만들어냈냐면 그 당시 최고 회사가 노키아였습니다. 핸드폰 회사는 노키아입니다. 핀란드의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 1등이 아니었고 스마트폰 2G4 나올 때 핀란드가 전 세계 점유율 1위였었고 노키아가 1위였었고 두 번째가 삼성이었어요. 노키아가 아이폰 나온 뒤에 기업이 날아갔습니다. 아예 끝났습니다. 경기 끝. 삼성은 기술력이 좋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갤럭시를 만들어낸 거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삼성은 그나마 빨리 뭘 만들어서 갤럭시라도 만들었고 LG는 지금까지도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그게 뭐 되겠어? 이러다가 지금까지도 수천억씩 핸드폰에서만 적자를 해요. 1년에. 아니 지표로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이나 노키아나 LG가 애플이 아이폰 만드는 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시계 만드니까 삼성도 다 따라 만들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서로 그 정도 큰 기업들은 쟤네가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까지는 몰라. 하지만 대체로 뭐 하고 있다. 저쪽에서 뭐 하고 있다는 대충 다 압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걔네들이 끝까지 만들어서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얘네는 아무도 안 만들었을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망할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절단 날 거다. 애플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로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랬고, 일본도 소니 같은 데서 핸드폰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모토로라, 미국의 모토로라도 그랬고, 전부 저게 지정신이 아니다. 그때 만약에 한 발만 늦어가지고 아이폰이 안 터졌잖아요. 시대보다 일찍 나왔어요. 이래버리잖아요. 한 2, 3년 뒤에만 나왔으면 대박인데 이랬는데 그리고 끝났잖아요. 애플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끝난 거고.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판단을 결정할 때 이럴 때 이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노력한 거를 빛내주는 어떻게 보면 포장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 없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면 음덕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사 끝나고 나면 음복한다 이러잖아요. 네, 음복한다. 그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고 조각지가 필요여왕이라고 그게 개사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분명히 남은 경사가 있고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재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음덕이에요. 조상의 음덕, 조상이 돌봐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불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명운갑이라 그래요. 안 보이는 데서 은근하게 일이 해결되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게 딱 될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뭐 제 일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고 있더라고. 근데 결국 되기는 딴 사람이 되더라고. 막판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은 다 닦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길 닦고 나오니까 미친놈 지나가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제 아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인생은 말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약을 팔았냐면 저한테 백화점에서 주차하는 것과 비슷하대요. 백화점에서 주차하는 거. 내가 차를 들이밀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차를 빼주면 최고래. 저 앞에서 보여요? 필요 없어. 내가 가고 있으면 딴 사람이 가거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발레 파킹이죠. VVIP가 돼서 1년에 한 1억씩 사주면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던져주고 가면 돼. 그걸 하든지 아니면 내 앞에서 차가 빠지든지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층, 3층, 4층, 5층 뺑뺑이 한참 돌아.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 물건 사서 나올 때 몇 층에 됐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또 쪽팔리니까 또 이게 일단 이게 좀 찾아봐.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 가르쳐 주잖아. 그런 사람이 뭐라 많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전생의 복을 많이 쌓아서 VVIP 카드를 갖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뭔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는 간절하고 절실함이 있으면 저는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세득작불 다음 생에 부처가 됩시다. 됐어. 다음 생은 됐고 우리는 인스턴트 마일리지 지금 복권으로 얘기하면 뭐 다음 주에 당첨 발표 됐어 그냥 즉석 복권. 음식으로 얘기하면 3분 인스턴트 바로 쓸 수 있는 거. 중장기적인 복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아쉬운 건 지금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생의 복을 많이 쌓아놓으면 최고로 좋은 거고 그거는 타고나면서 결정되는 거라 못 바꿉니다. 누군들 재벌집에서 태어나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같은 분들이 무슨 뭐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자고 났더니 몇 줄을 깔고 나왔네. 이렇게 된 집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뭐 장동건이나 김태희 같은 사람들 봐봐. 수술한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김병만이 운동 안 해서 키가 안 컸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이미 만들어진 조건은요,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전생의 복을 많이 지어서 잘 타고나는 거. 그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타고난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이상은 바꿀 수 있는 거. 다는 못 바꿉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것도 바꾸는 거예요. 땡기는 것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바꿔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바꾸려는 노력이 모여서 결국 큰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건 비밀인데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깝다. 아까워. 근데 여러분들이 우한 폐렴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거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복을 짓는 것보다 복 있는 옆에서 뜯어먹는 게 죄야. 짓는 거 힘들어. 뭐 복을 지으라 하거든. 아야 됐어.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무 힘들어.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절약해서 집 사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힘들어. 좋은 판으로 가면 단위 자체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복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제일 안 좋은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가 와서 비 피하려다가 재수없는 나무 밑에 갔더니 벼락 맞는다. 내가 벼락 맞는 게 아니고 벼락이 찌리릭 타고 나와서 나는 그냥 비 피하고 싶었다니까.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일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들 옆에 가잖아요. 정보량도 다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이 누가 제일 많으냐? 부처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봐.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부처님이 원래 이거는 정통설은 아니고 약간의 야리한 설인데 안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원래 수명이 100세였대. 80세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80쯤 돼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나중에 스님들이 방일하게 살더래. 그래서 야 이러다가 불교 훅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 당신 마일리지를 가족 마일리지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승간에 20년을 딱 잘라서 기부를 했대. 그리고 80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은 불교가 경제력이 많이 떨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선시대 뭐 숭유업굴이나 어쩌나 해도 있잖아요. 양반집보다 절이 훨씬 큽니다. 절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절들이 저렇게 잘 살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서 빌붙으면 그 복이 따라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벼룩이 천리마 엉덩이에서 피를 빨면 천리를 간대. 빨면서. 뛸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빨대를 꽂고 자빠져가지고 빨고 있어. 어우 천리 같네? 이렇게. 무슨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느 엉덩이에서 빨아야 되나? 이거를 잘 판단을 잘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옆에서 계속 얼굴을 이렇게 디밀고 밀면,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눈도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도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다 알아주실 거야. 아이 부처님도 바빠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기억을 못 합니다. 제일 기억 잘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렇게 봐보면 송신스러운 사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영혼을 가지고 부처님 옆에서 잘 문대서 마치 일반 쇠도 자성 옆에 있으면 나중에 떨어지면 자성을 갖듯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올 한 해에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대내에 가득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